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공급 사슬에서의 조정과 협력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정과 협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내에서 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방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조정과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요. 먼저 기업 내에서는 S&OP 활동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S&OP라는 얘기는요.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의 약자고요. 국내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판생회의 혹은 생판회의, 판생회의라는 것은 이제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뭐 제조업의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뭐 구매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재무 부서 사람들까지 같이 오고요. 자, 그래서 판생 혹은 생판 뭐 어느 이름으로도 괜찮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인 내용은 S&OP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좀 이따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별화 지연이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영어로는 delayed differentiation, 즉 differentiation, 차별화를 딜레이 시켜서 차별화가 딜레이, 연기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postponement strategy, 뭐 postponement니까 이렇게 뒤로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연기하느냐? 그 차별화라는 것을 연기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CPFR, 뭐 VMI, CMI 이런 얘기를 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CPFR이라고 하는 것은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협력적으로 같이 함께 플래닝, 계획을 짜고 forecasting, 수요 예측을 하고 replenishment, 제품을 보충한다. 그래서 협력적으로 다른 두 회사가 그런 활동을 한다. 그래서 기업 간에 일어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VMI는요, Vendor Managed Inventory라고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vendor는 이제 공급자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채찍 효과를 얘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즉 우리의 납품업체가, 우리의 공급업체가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재고를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다른 공급회사가 서로 협력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버전으로 CMI라고 있는데요. Co-Managed Inventory. 아까 VMI가 납품업체에게 우리 회사에 있는 재고의 관리를 완전 맡긴 것이었다면 이 CMI는 함께 어느 정도 관리의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재고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최적화를 위한 계약의 설계. 두 회사가요, 어떤 새로운 계약 관계를 형성하면 둘 다 좋은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러한 아주 현명한 계약의 설계 방식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을 많이 못하고 있긴 한데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것이 정말 윈윈 스트래티지, 둘 다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현명한 대처가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계층 재고 정책이라는 건데요. 영어로는 Echelon Stock Policy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재고의 수량을 카운팅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시간의 갭을 줄이면서 뭔가 좋은 혜택을 좀 보게 되는데요. 디테일한 자세한 사항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천천히 설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S&OP에 대한 소개입니다.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이라는 얘기인데요. 먼저 Sales and Operations Planning, S&OP를 수행하는 하나의 커다란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는요, 탑 경영진이 신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경영 혁신을 위한 계획을 짜죠.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 다음 수요가 없는 수요라도 이런 식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고요.
그다음에 공급 물량은 이 정도 우리가 미리미리 부품과 제품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자. 뭐 1년 연간 계획을 짜겠죠. 재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제품을 그리고 부품을 구매해서 제조하고 또 직원들에게 샐러리를 임금을 주려면요. 이 정도의 지금 아마 재무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또 판매를 통해서 이 정도의 현금이나 다른 제품의 대가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것이다. 뭐 이렇게 각 부서에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각각의 계획들이 서로 어긋난다면, 서로 상충한다면 회사는 갈 길을 잃고 헤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경영진의 여러 부서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경영진의 레벨의 차이도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계획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회사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단 하나의 싱글 플랜, 하나의 계획을, 통일된 계획을 갖추자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S&OP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탑 경영진이 세우는 연간 사업 계획이 S&OP라는 활동을 통해서 기업 내의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그 연결 과정에서 아무런 갭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잘 정렬된 전략이 잘 실행까지 정렬이 되는, 얼라인먼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공급과 수요를 잘 매칭시키는, 즉 우리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실은 이 운영관리라는 교과목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것의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뭐 주간 S&OP 혹은 월간 S&OP 활동, 이렇게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먼저 재무 목표, 판매 계획, 자원 운영 계획 등을 다 합해서요, 싱글 플랜을 만들죠. 동기화된 하나의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회의가 있겠죠. 뭐 만약에 주간 S&OP를 실행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웠던 그 싱글 플랜이 그대로 계획된 대로 실행이 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S&OP라는 이 회의가. 그런 다음에 만약에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때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즉 체크, 액트 이런 활동들이 수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S&OP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가 각 부서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근데 실무적으로 한번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뭐 바쁘다라는 핑계로 각 부서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해요. 그래서 계획대로 왜 실행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런 조치를 한번 취해 보자라는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 부서장님과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정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결정이 안 난 상태로 어떤 액션이 연기가 되면서 어떤 개선의 속도가 늦춰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자들이 참석해야 되고요. 이러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획 동기화를 추구하고, 계획과 실행 간의 그 동기화를 말합니다. 이에 근거한 실행을 유지한다. 계획대로 실행하자는 게 사실은 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 내의 부서 간 어떤 상충관계, 의사결정의 갭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은요, 차별화 지연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좀 더 쉬운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한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어느 식당에 6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각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와 있고요. 사실은 이 손님들은 어느 한 커다란 어떤 회사에서 다 같이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하기 위해서 다 모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식당에 주방장이 이제 음식을 내놓는데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한 테이블에 세 가지의 다른 음식이 있네요. 뭐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김밥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고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어 요리가 있다고 칩시다. 모든 테이블에 똑같은 세 가지 종류의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한동안 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테이블에서는 불고기를 다 먹고 불고기가 모자라요. 대신 김밥이 남아돕니다. 근데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요, 김밥이 모자라고 불고기가 남아돌아요. 그 다음에 연어는 어느 정도 먹었겠죠. 또 다른 테이블에는 연어가 모자라요. 김밥은 남아돌고 뭐 불고기도 남아돌고. 예를 들어서 즉 이렇게 지금 테이블이 구분된 상태에서 지금 동일한 음식들이 들어갔는데 어느 지역은 특정 제품이 모자라고 어느 지역은 특정 제품이 남아돌고 이러한 현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지금은 뭐 식당입니다만 이 사례를 그냥 그대로 어떤 전자제품에 혹은 뭐 어떤 기계 장치를 조립하고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테이블에서는 남고, 즉 유럽 시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모자라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또 모자라고, 또 뭐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어떤 제품은 남아돌고, 막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했다면 어떨까요? 한쪽에는 김밥만 있고요, 한쪽에는 불고기만 있고, 한쪽에는 예를 들어 연어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아무 음식이나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뷔페 형식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김밥 한 조각이 누군가의 젓가락에 집혀서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는 그 김밥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나지 않은 거잖아요. 저쪽은요. 일단 김밥이 예를 들어서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테이블에 올라가는 순간 이 김밥의 주인은 이 네 사람으로 한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다 먹지 않으면 남아돌고요. 네 사람이 다 먹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쪽은요. 모든 사람이 그 김밥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김밥은 모든 사람의 공통 음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인데요.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리스크 풀링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리스크 풀링이란 말은 사실은 조금 좀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언어 같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리스크라는 것은 위험이고요. 풀링이라는 건 이렇게 합친다는 거잖아요. 리스크 풀링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합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합침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감소시키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개념을 이용해서 위험을 감소 혹은 회피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음식을 예를 들어서 식당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런 리스크 풀링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겁니다. 제품 수요 총합의 변동은요. 각 제품 수요의 변동보다 항상 작게 돼 있어요. 즉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이 음식들이 다양한데 각각 제품들의 어떤 수요의 변동보다 그 변동을 합친 총 수요의 변동은 작게 돼 있어요. 즉 같은 김밥이라도 여기 있는 김밥, 여기 있는 김밥, 여기 있는 김밥 6군데 김밥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수요의 변동이란 보다는 다 같이 모여 있어서 이 총합이 예를 들어서 오늘 식당에서 먹은 총합, 내일 식당에서 먹은 총합의 김밥의 양, 이 값이 더 작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합쳐 놓으면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위험을 조금 회피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요. 실질적인 기업에서는 공통 부품에 대한 리스크 풀링 효과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요. 즉 최대한 실질적으로 최종 제품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각각 다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애초부터 다른 부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통된 하나의 동일한 단일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나중에 그 공통 부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최종 제품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어떤 부품의 수요의 변동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일종의 이것은 일본의 서구의 패션 업체 베네똥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 수행을 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일종의 차별화 지연 아이디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애초부터 천이 들어와요. 천이 들어와서 그것을 염색을 합니다. 그 천이 들어와서 염색을 하고 실도 다 염색을 하니까 일단 다른 색깔의 천들이 만들어졌겠죠. 다른 색깔의 천들을 잘 이렇게 깁고 지워서 각각 다른 색깔의 스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출시를 하고 있었죠. 이것이 기존의 스웨터를 제조해서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열심히 천을 염색하고 스웨터를 제조해서요. 이제 다른 색깔의 스웨터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어느 특정 해에서는 파란색 스웨터가 너무 잘 팔리고 빨간색 스웨터는 너무 안 팔려요. 그러면 파란색 스웨터는 모자라게 되고 빨간색 스웨터는 재고로 남아돌게 됩니다. 그래서 패션 제품이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베네똥에서 이런 변화를 차별화의 지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색깔 없는 백색의 천을 기워서 스웨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건요, 이 염색하는 과정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백색의 하얀색 스웨터를 그냥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어느 특정 해에 고객들이 어떤 색깔의 스웨터를 선호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그때 재빠르게 염색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설명했던 차별화 지연의 아이디어를 쓰게 되면 어느 스웨터는 남아돌고 어느 색깔의 스웨터는 모자라고 이런 현상들이 급감하게 되겠죠. 아하, 이것이 바로 공통 부품의 아이디어를 좀 가져온 거예요. 현재부터 백색의 천을 가져와서 백색의 스웨터를 만든 이 과정까지, 즉 백색의 스웨터라는 이 일종의 부품이 되는 거죠. 어떤 색깔의 최종 제품, 어떤 색깔의 스웨터라고 하는 최종 제품으로도 편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최대한 공통 부품의 시기를 계속 이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선 경우는요, 이미 천이 염색되는 순간 이미 차별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 빨간색 천은 빨간색 스웨터를 위해서 이미 고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빨간색 천이 파란색 스웨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아하, 차별화를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는 차별화가 여기서 진행됐는데요.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차별화가 뒤에서 시행된 거죠. 즉 차별화가 뒤로 연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려면요, 공급 사슬 활동에 있어서 회사 내부에서, 기업 내에서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해야 돼요. 각자의 맡은 역할이 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마케팅을 맡은 사람들은 과연 고객은 예를 들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이 있는데요. 과연 고객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의 차별화를 기대하고 있느냐? 단순히 색깔만 다르면 되느냐? 아니면 그 앞에 어떤 실의 재질이 달라야 되느냐? 천의 재질이 달라야 되느냐? 즉 차별화의 수준을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마케팅 사람들이 고객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와야겠죠. 구매, 생산, 물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런 차별화, 즉 밑에 베네똥 같은 경우는요, 이 염색을 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할 텐데 이 염색하는 시설을 도대체 어디다가 위치시켜야 되고 이런 차별화라는 작업을 할 때 추가적인 어떤 부품의 조달이나 어떤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리고 노동력은 거기서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시설의 위치나 운영 방식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죠. 재무 회계, 즉 이런 제품의 원가를 또 다루는 일이 있다고 치면요.
이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요, 최종 제품 A, B가 있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A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비용을 제품의 개수로 나누면 한 제품의 원가가 되겠죠. B는 B대로 그렇게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제품 한 개의 원가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제품 A, B가 공통의 부품의 형태로 쭉 같이 만들어져 왔어요. 이 와중에서 어떤 비용들이 발생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A, B로 분화됐거든요. 자, 그러면 나중에 A 제품의 원가와 B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이 가운데에서 발생했던 공통의 공정에서 발생했던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기존과 좀 다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베이스드 코스팅이라고 해서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방금 리스크 풀링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차별화 지원의 어떤 실제 예를 한번 볼까요? 다음 보시는 이 그림은요, 베네통이라는 회사에서 의류를 제작해서 고객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공정에 대한 변화를 지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떤 뭐 실이나 천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먼저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염색을 해서 빨간색 어떤 천, 노란색 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깁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 실을 가지고 스웨터를 만들었으니까 빨간색 스웨터가 나올 거고, 노란색 실을 이용하면 노란색 스웨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 시즌이 되면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미 실들의 색깔이 결정났고요. 그 다른 색깔의 실들을 기워서 스웨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해에는요, 파란색 스웨터가 너무 인기예요. 그래서 파란색 스웨터는 모자란 거죠. 빨간색 스웨터는 남아돌아요. 남아돌아서 재고로 쌓여 있다가 그 다음 해로 또 재고로 넘어갑니다. 2월이 되고 나면, 근데 이거는 패셔너블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는 뚝뚝 떨어져서 이제 아주 값싸게 아울렛으로 넘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베네통에서 이런 차별화 지원의 아이디어를 써서요, 다음과 같이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이 공정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하얀색 실을 가져와서요, 하얀색으로 이미 스웨터를 만들어 버려요. 만들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고객들이 어떤 스웨터를 많이 주문하나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색 스웨터를 많이 주문한다. 그럼 파란색, 그때 돼서 파란색으로 염색을 해요. 그래서 파란색 스웨터를 만들고, 빨간색이 좀 덜 팔린다. 그럼 빨간색은 조금만 염색해서 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종의 공통의 부품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백색 스웨터라고 하는 공통의 부품을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한지가 아주 가까운 미래의 그런 고객의 구매 선호도를 파악한 이후에 색깔을 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이 어떤 제품이 모자라고 어떤 제품이 남아도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었겠죠. 아하.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차별화 지원이란 말을 이제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는요, 고객이 사가는 제품에 대한 그 제품의 차별화가 애초에 실을 염색할 때부터 이미 차별화가 진행됐던 거예요. 빨간색으로 염색된 이 실은요, 빨간색 스웨터를 사가는 고객을 위한 실이에요. 즉 차별화가 애초에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현재 하얀색 스웨터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주인이 없어요. 이 하얀색 스웨터의 주인이 빨간 스웨터를 사려는 고객인지 파란 스웨터를 사려고 하는 고객인지 주인이 없는 거죠. 즉 공통 부품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품의 차별화는 이 대목에서, 즉 염색을 하는, 스웨터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되겠죠. 즉 차별화의 시점이 상당히 후속 공정으로 뒤로 지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이런 차별화의 지원을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 차별화 지원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면 회사 내에 기업 내에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의 노력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제품에 있어서 고객들은 어느 선까지의 차별화를 원하느냐. 아까 스웨터에서는 색깔만 다르면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였죠. 과연 그것을 고객이 원하느냐 아니면 실의 종류까지 다른 걸 원하느냐. 그러면 실의 종류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차별화가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을 이해해서 자, 저런 식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고요. 생산, 구매, 물류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최종 차별화를 하는 이 단계에서 즉 이런 차별화의 시설이 좀 필요한데요. 저 시설을 어디다 둘 거냐? 유럽 지역에다 둘 거냐? 아시아에 둘 거냐? 즉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고객들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차별화하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작업의 위치는 어디고 과연 그 위치에 그런 시설을 두면 어떤 차별화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부품들의 어떤 조달은 가능한지 또 노동력의 어떤 상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별화 시설의 위치 및 조달 가능성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재무회계 부서 사람들은요. 원가 파악을 하는 이슈에 있어서 이 차별화 지원은 조금 이제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아니 기존처럼 최종 차별화된 제품 A, B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 구입부터 A라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B라는 제품도 원재료부터 B라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따로 원가를 계산했어요. 즉 원재료부터 A라는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총 비용을 계산해서 이 제품 개당 원가를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별화 지원에 이런 공통 부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니까 공통 부품으로 쭉 만들어질 때까지 든 비용이 있어요. 이것이 제일 최종 마지막 순간에 A 제품, B 제품으로 차별화됐거든요. 그러면 이 공통 부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든 비용을 A라는 제품의 원가, B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 이런 기존과 다른 생각들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Activity Based Costing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말로는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방법 뭐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좀 기존과 다른 원가 계산 방식이 좀 필요했고 그 얘기는 기업 내에 원가와 관련된 각종 재무 회계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R&D,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말은 쉽게 했죠. 어떤 최종 제품으로 다양화시키기 이전에 공통의 부품을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자동차로 따지면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어떤 엔진을 공통의 부품을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제 R&D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되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어느 시점까지 공통의 부품이나 모듈을 사용하다가 최종에 차별화해서 각각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기술적인 가능성 및 어떤 이런 부품 모듈화의 가능성을 의사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차별화 지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회사 기업 내에 여러 부서들의 조정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 간의 어떤 조정과 협력의 노력을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제가 지금 전체 최적화를 위한 계약의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인데요. 예를 들어 수영복을 판매하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스토리가 좀 나와 있고요. A사는 여름 시즌에 수영복을 판매한다. A사는 시즌 동안 판매할 수영복을 여름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B사로부터 주문해서 B사가 제작을 하고 B사로부터 주문을 하는 거죠. B사는 A사에 받은 주문량만큼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겁니다. A사는 수영복을 여름 시즌 동안 개당 1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시즌이 종료된 이후에는 아울렛에 개당 2만 원의 가격으로 전량 넘겨주게 된다. 패셔너블한 제품이 주로 이렇게
의류들이 주로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요. A사는 B사로부터 개당 8만 원을 지불하고, 자, A사가 B사에 8만 원 주고 사온 거예요. 팔 때는 정상가는 12만 원, 팔다 안 팔리면 2만 원 떨이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수영복 공구를 받으면 B사는 개당 3만 원의 원가로 수영복을 제조한다. 이 친구는 B는요, 개당 3만 원 비용을 들이고 제조해서 8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런 상황이군요. 여름 시즌 동안의 수영복 수요는 최소 10,000개에서 20,000개 사이의 균일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자, 여기 뭐 좀 통계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수요가 10,000개일 확률이나 20,000개일 확률이나 뭐 17,890개 나올 팔 확률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확률은 다 똑같다. 아주 간단한 경우입니다. 아주 쉬운 통계의 경우인데요. 자, 질문은요. A사가 자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수영복을 주문해야 되는가? A사는 몇 개를 주문해야 하는가? 주문을 많이 하면요. 팔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서 좋은데, 많이 주문했다가는 팔다 남아 돌아서 2달러에 2만 원에 지금 떨이 처분해야 되잖아요. 8만 원에 사온 걸 2만 원에 떨이 처분하니까 6만 원 손해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많이 사오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작게 사오면 12만 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몇 개의 주문을 해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고요. 만약 공급사슬 총이익을 최대화하려면 A사는 B사에 몇 개의 수영복을 주문해야 하는가? 그래서 A사, B사 각각의 이윤은 얼마 되는가? 각각의 어느 특정한 주문량을 결정했을 때 A, B가 얻는 이익은 얼마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전 수업 시간에 제가 조정과 협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부분의 최적이 전체의 최적은 아니라 부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예예요. 지금 뭐 수리적인 계산을 지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요.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면 A라 지금 주문량이요 10,000개에서 20,000개 사이에 몇 개를 주문할까 여러 개를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그때 A는요 너무 많이 사면 떨이 처분하니까 총 이윤이 좀 떨어지고요. 이익이 떨어지고 또 너무 작게 사와도 떨어져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면 14,000개를 사와야지 A사의 이익이 가장 최선이 됩니다. 그럼 14,000개 곱하기 B사는 얼마만큼 이익을 얻었을까요? 3만 원에 제조하는데 8만 원에 파니까 5만 원 이익을 남겠죠. 14,000 곱하기 5만 원 한 게 B사의 이익인데 B사의 이익이 바로 이 점에서부터 이 빨간색 점까지예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A 이익, 요까지가 B 이익. A 이익과 B 이익을 총 합친 것이 공급사슬의 전체 이익. 전체 이익을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공급사슬의 전체 이익, A사의 이익과 B사의 이익을 다 함께 고려하면 여기서 즉 한 18,000개를 정도 주문해야 되는데요. A사가 그럴 리가 만무하죠. 자기는 이익이 더 줄어드는데. 그래서 A사는 A사의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14,000개. 그래서 A사가 결정을 하면 B사의 이익도 결정나고요. 그때 공급사슬의 전체 이익은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방금 A사가 부분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A사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좀 얘기인데요. 개선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계약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 수익 공유 계약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환매 계약 하나만 한번 살펴보죠. 바이백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B사는 추가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계약 방식을 도입하였다. B사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즉 A사가 여름 시즌이 끝난 후에 팔다 남은 수영복을 개당 2만 원의 아울렛으로 넘기는 대신 남은 전량을 다시 B사로 되돌려준다. 그리고 그 되돌려줄 때 B사는 7만 원을 다시 A사에게 돌려준다. 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른바 환매 계약인데요. 아하, 이걸 지금 되돌려줄 때 만약에 애초에 원래 가격이었던 8만 원으로 되돌려주면 이 친구는 무조건 많이 사겠죠. 그래서는 별 이 환매의 의미가 없고요. 사올 때보다는 조금 싼 7만 원으로 환매한다. 남아있는 물건을 빨간색으로 되돌려준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A와 B의 각각의 이익은 어떻게 될까?
A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주문량을 몇 개로 할지. 자, 이렇게 인수한 잔존 재고를 B사는 사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가 스스로 아울렛에 2만 원에 넘겨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은 똑같습니다. A사의 기대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주문량은 얼마고 그때 공급사슬의 총이익은 얼마냐. 아까 환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했었죠. 아까 보셨던 그 그래프인데요. 환매 계약을 이루게 되면 A사의 이익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이미 저는 계산을 좀 해봐서 그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 숫자, 즉 제품의 가격, 환매하는 가격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책정을 해서 그런 건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니까 A사의 이익이 이쪽으로 A사의 이익이 늘어나고요. 주문량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때 B사의 이익은 여기서부터 요 두 곡선의 차이가 되겠죠. 결론은 뭐냐? A사도 이익이 늘어나면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전체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좋은 계약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요. A사와 B사가 둘 다 아주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께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가 되면 실행 가능한 거였죠. 자, 마지막으로 계층 재고 정책이라는 걸 얘기할 텐데요. 에첼런 스탁 폴리시라고 하고요. 먼저 이와 대비되는 자체 재고 정책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죠. 기존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고객이 주문을 하면 어떤 제품을 갖다 주고 또 이 소매상은 도매상에게 주문을 하고 물건을 납품하고 이런 관계였는데요. 요즘 뭐 워낙 각종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요. 예를 들어서 각종 포스 데이터, 포인트 오브 세일즈 데이터, 뭐 RFID, 뭐 유비쿼터스 장비들 여러 가지 사용하고 뭐 ERP나 SCM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그다음 뭐 벤더 매니지먼트 인벤토리 이런 걸 하면 고객의 수요의 정보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시에 전달될 수 있는 기술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정보 공유라는 것은 공급 사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계층 재고 정책이라는 건데요. 먼저 자체 재고 정책이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기존의 어떤 재고 파악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상에 현재 75개의 재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고 관리 시간에 봤던 리오더 포인트, 재주문점이라는 게 있죠. 만약 이 수량이 재주문점보다 떨어지면 이제 도매상은 그 위에 분배업자 혹은 제조업자에게 주문을 하게 되겠죠. 도매상은 밑에 있는 소매상들에게 주문을 해야 되고요. 각각 소매상은 재주문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소매상들이 수요를 뭐 9개, 11개, 4개씩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애초에 15개 있었는데 9개의 수요가 일어났으니까 재고가 몇 개 남았을까요? 15 빼기 9 하니까 6. 그 다음은 23 빼기 11 하니까 12개. 이쪽은 9개 남았죠. 그런데 현재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보다 높아요. 그러면 소매상들은 도매상에게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방금 밑에 보셨던 9개, 11개, 4개의 수요가 있었는데 도매상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소매상들이 주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정보가 전달되는데 공백기간이 생긴 거죠. 제때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 사슬에서 도매상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채찍 효과를 가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층 재고라는 개념을 한번 가져와 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체 재고는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고를 카운팅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구나를 파악했었는데 계층 재고는요. 예를 들어 도매상의 경우에 자기가 납품해야 되는 그 서플라이 체인의 하류 쪽에 있는 실질적인 재고들을 다 합해서
카운팅을 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75개밖에 없지만 자기 하류에 있는 이 소매상들의 재고를 다 합해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던 75개와 나머지 15, 23, 13을 다 합해서 마치 내가 126개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의 기록에 남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주문이 아까 똑같은 상황처럼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각자 아까 소매상은 그 상황이 똑같아요. 제 주문쯤에 다다랐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도매상은 이미 포인트 오브 세일즈나 각종 서플라이 체인 ERP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126개라고 카운팅하고 있다가 24개의 총 수요가 파악이 되면 자기는 나는 102개의 재고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때 자기가 세팅했던 제 주문점과 비교하는 거예요. 제 주문점보다 낮으니까 주문을 하겠죠. 즉 정보의 공백 시간이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수요 정보를 도매상이 주문을 할까 말까에 대한 의사결정에 활용을 했던 거죠. 자, 이제까지 공급 사슬에서요, 조정과 협력이 지닌 가치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의 요약 정리는요, 먼저 기업 내에서 이런 조정과 협력의 실행 방안으로서 S&OP 활동을 한다든지 차별화 지원의 아이디어를 회사 내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 간에는 CPFR, VMI, CMI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설계할 수 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환매 계약, 바이백 컨트랙트에 대해서만 좀 소개해 드렸고요. 계층 재고 정책, 에철론 인벤토리 팔리시라는 것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최종 고객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서플라이 체인 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동시에 인지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조정과 협력에 대한 얘기였습니다.